오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EBS에서 나온 책이에요. 원래 다큐멘터리로 먼저 제작이 되고 이 다큐멘터리의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기간이 1년 6개월, 그리고 제작을 하기 전에 읽었던 독서량도 상당하더라고요. 뭐 거의 1,000권 이상 읽고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제가 썼다고 하면 3년만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학자, 그 다음에 이 팩트만 체크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이러한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돼, 거기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 이 부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화면에 나와요.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금융 자본주의를 탄핵한다라고 해서 지금 월가가 돈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 월가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자, 왜 모였냐? 뭐 청년 백수 몇 명이 텐트로 시작해서 월가 점령을 했는데, 이게 시위가 3주도 안 돼서 거대한 사회 변혁 운동으로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가 한 번에 확 확산됐다는 거죠. 다 공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외치는 구호가 뭐냐? 우리의 1%의 탐욕과 부패에 저항하는 99%다. 그러니까 1%가 나머지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만 900여 개 도시에서 들고 일어섰고요. 그다음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이렇게 또 1,500개 도시에서 동일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전 세계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하지? 우리는 부자들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합니다. 책 두께가 되게 두껍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만으로도 거의 책의 엑기스는 다 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뒤에 노동운동이나 뭐 자본주의를 좀 비판하거나 이상적으로 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제가 좀 공감 못하는 부분이고, 앞부분, 그 다음에 중간 팩트 부분은 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값이 아깝다 그러면 송사무장 쇼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생산과 소비가 그냥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하고요. 즉 자기 자본을 굴려서 이윤을 마음껏 추구하라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개인이 얼마의 돈을 벌든지 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화폐는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금을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역사가 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화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금이 너무 무겁잖아요. 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금화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화폐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화도 보면은 무게가 나가잖아요. 이 금화를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금 세공소에 금고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내 거 금을 맡겨놓고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보관증. 금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또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까 금을 그냥 맡겨놓고 금 세공업자한테 그 다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그 보관증을 받게 되는데, 이 보관증만으로도 사람들이 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화폐 탄생은 이런 스토리로 됐다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화폐들이 보관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됐는데, 금 세공업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맡겨놓고 나서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거의 찾아가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이런 스토리로 자본주의의 화폐가 탄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금고, 그러니까 은행에 100원을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이거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자를 주고 여기다 그냥 놓는 것 같지만, 은행은 받자마자 이 10원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10%죠. 10%만 남겨놓고 다른 제3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0원은 대출해준 사람도 90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나도 100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원만으로 190원의 통화량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은행이 돈을 만드는 거는, 누군가 만약에 지금 100억을 지금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90억이 도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90억을 대출하고 10%를 남기고 또 다른 은행으로 대출해주고 10%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0억의 예금은 1천억이 시장에 도는 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나는 1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1000억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고기천하님, 없는 돈이 생겨나네요. 맞아요. 없는 돈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금 통화 부분, 이 돈이 움직이고 신용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돈은 그냥 여기서는 빚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난 거고, 이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막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이고,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치킨값을 조금 올리거나 전기세를 좀 올리거나 뭔가를 올렸을 때 되게 민감하게 기업이 너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때문에 이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FRB,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담당하는 FRB는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순수한 지금 민간은행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겁니다. FRB는 연방준비은행과 4,800개 일반 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된 곳으로 그냥 정부 기관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은행에 불과하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이거는 민간 기업에 대한 임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 정책을 다 반영할 수 없고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RB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거를 더욱 부추겼다. 원래 2000년에는 6.5%였던 금리를 지금 수차례 낮추면서 1.75%까지 낮췄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빚을 내서 투자를 해봐라. 빚을 거의 권했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다.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고 이런 거품이 발생하고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디플레이션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큰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미국이지 왜 자꾸 한국인데 미국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원자재를 사고 팔고 할 때 한국 돈으로 하지 않잖아요. 다 달러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즉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는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왜 그러냐? 자, 그거는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라고 하고, 어느 정도냐? 전 세계 200여 국가가 있는데 미국 하나의 국가가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생산량을 담당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5%는 미국이 지금 달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황의 끝에는 불황이 있다. 주기적으로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돈의 양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적 대출을 해주지만, 점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호황의 시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괜찮은 시기니까. 부동산도 대출을 많이 해줘도 올라만 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80%를 해주든 90%를 해주든.
하지만 인플레이션 뒤에는 다시 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풍선이 다시 쪼그라드는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화량까지 생각하면서 보신다고 하면 경제 큰 흐름을 큰 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이었대요.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짜장면은 얼마였었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600원이었습니다. 예.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보통 4, 5천 원 하는데 50년 동안 300배 이상 올랐고 단 한 번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이걸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돈의 양이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틀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와, 본인들 나이가 나오네요. 예, 경자원이 독서전이 700원이었어요. 한 300원도 봤을 것 같은데 신라면이 제가 200원이었나? 신라면이. 어쨌든 지금은 뭐 신라면도 거의 2,000원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책에는 미국, 영국을 돌면서 여러 학자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들을 얘기를 했는데 팩트, 이런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들어볼 만 합니다. 하지만 그 팩트 체크까지만 가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 인사이트까지는 전해주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본주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의 양은 끊임없이 많아져야 한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앞으로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거는 정말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이런 큰 틀도 이해하는 거 좀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업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를 이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최종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최종 소비자의 패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쇼핑,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성향을 얘기해 준 부분도 좋았습니다. 딱 저는 두 챕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뭘 산다고 했을 때 내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으로 쇼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들 대부분 95% 이상이 무의식에서 결정이 된다. 상품을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자 이걸 해서 무의식이 작용하면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소비자는 아니야 나는 내가 신중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샀고 거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된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백화점에서 이 소비자들의 동선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최대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내가 여기 가서 또 여기 가고 했지만 그게 마켓에서 만들어 놓은 맵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맵 안에 있지만 그거를 인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카드를 쓰면 뇌는 착각한대요. 과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은 바로 카드다. 현금을 쓰면 뇌는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 들고 나가서 쇼핑해봐. 그럴 때는 이 현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끊을 때마다 오늘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막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카드로 3개월, 6개월 포인트도 쌓였네. 그렇게 되면 고통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현금 쓰면 중요한 자산이 손실된다고 느끼는데 카드를 쓰면 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가고 기업들은 더 이윤을 추구하고 생산자는 더 추구해 간다. 얘 나왔네요. 저기 맞아요. 카지노에서도 칩으로 바꿔주는 거는 현금으로 베팅했을 땐 그렇게 베팅 못하는데 칩은 돈을 잃어도 그 고통을 좀 덜하기 때문에 카지노에서도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게임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트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트랩 안에 있는 사람하고 트랩 위에 있는 사람하고는 많은 게 달라요. 오히려 내가 위에서 이런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자의 삶을 살 때 이런 방식으로 취하면 더 이익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 받아서 나는 내가 일해서 내 월급 받고 그냥 월급으로만 쓰면 되지 이렇게 되면 그냥 그 트랩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돈이 움직이고 이렇게 소비자나 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는 마지막에는 이상적인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그 위에 상위 1%로 가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실체를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책으로 되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돈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법까지 터득해야 된다. 어디서? 행크는 사실 이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도 원래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내 돈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것처럼 내 기회를 다 가져간 것처럼 너무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자본주의 시장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구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요.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전체를 다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또 여기서 헤쳐나가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그 세계를 몰랐을 때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든지 노력하면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삶을 리드할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합리하지만 돈이 있으면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나는 자본주의에서 더 윗단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